이번에는 세 번째 챕터 애플리케이션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의 방향은 요구사항 확인을 통한 상세 분석 결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가이드라인 및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산출물에 의거해서 이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수행하기 위해 공통 모듈을 설계하고 타 시스템 연동에 대해서 상세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NCS 능력 단위 요소로는 공통 모듈 설계와 타 시스템 연동 설계가 있습니다. 먼저 공통 모듈 설계 섹션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는 설계 모델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먼저 설계 모델링을 살펴보기로 하죠. 설계 모델링에는 공통 모듈, 그리고 모듈의 재사용, 그 다음에 유스 케이스 포함과 확장 관계, 그리고 공통 모듈 식별과 명세서, 그 다음으로는 공통 모듈 설계와 공통 모듈 진행, 그리고 공통 배치 프로그램 설계, 그리고 공통 모듈에 대한 응집도와 결합도를 분석하고 그 분리와 병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공통 모듈 인덱스와 기능 코드 설계 등이 있습니다. 항목이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공통 모듈 설계를 보겠습니다.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체 프로그램의 기능 중 특정 부분의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작은 단위 실행 프로그램 또는 단위 실행 코드를 의미합니다. 자체적으로도 컴파일이 가능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그런 작은 단위 덩어리의 프로그램을 모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 모듈의 그 범위를 본다면 이렇습니다. 날짜 처리를 위해서 유틸리티, 모듈 등 그 여러 기능과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리고 공통 모듈에 대해서 명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명세의 기법은 정확성, 명확성, 완전성, 일관성, 추적성 등이 있습니다. 추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출처와 관련 시스템 등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추적, 식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모듈의 재사용 파트를 보면 먼저 재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 시간과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전에 사용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검증된 기능을 파악하고 재구성해서 시스템에 응용하기 위해 적합하게 최적화시키는 작업, 이것을 모듈의 재사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수와 객체도 재사용할 수 있고요. 컴포넌트를 재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전체를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항목으로 본다면 재사용과 관련된 내용의 이해하기가 쉽고 누구나 사용 가능하도록 사용법이 공개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모듈과의 연관성, 이걸 결합도라고 그러죠. 이게 적어야 되고 자체적인 완성도는 높아야 됩니다. 이걸 응집도라 하죠. 그래서 결합도는 낮추고 응집도는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구성을 해줘야 되겠다는 거죠. 유스케이스의 포함과 확장 관계, 먼저 유스케이스의 구성 요소 간의 관계에는 연관, 확장, 포함,
일반화, 그룹화 등이 있으며 기능 수행 시 반드시 포함하거나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아래와 같이 점선으로 방향을 주고 있죠. 이건 include, 이건 extend, 방향이 점선의 화살표로 표시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include는 안으로 끌어들여서 포함시키는, 그래서 시스템의 기능이 별도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요. extend는 확장성이라고 해서 기본 유스케이스 수행 시 특별한 조건을 만족할 때 수행하는 유스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확장돼서 실행하는 그런 유스케이스라는 거죠. 공통 모듈 식별과 명세하기를 살펴보면 전체 시스템 차원과 단위 시스템 차원의 공통 부분을 식별하게 됩니다. 재사용성 확보와 중복 개발 회피를 위해서 전체 시스템 차원의 단위 시스템 차원에서 공통으로 사용될 그런 기능을 식별하게 됩니다. 전체 시스템은 통합경영 정보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단위 시스템은 그 속에 들어가는 영업관리 시스템, 회계관리 시스템 등등 여러 나누어진 시스템들을 말할 수 있겠죠. 단위 시스템의 업무 기능을 분석해서 공통 부분을 식별하게 됩니다. 업무 기능 분해도 산출물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산출물을 이용해서 단위 시스템 및 전체 시스템에 대한 업무를 정리하여 공통 부분을 식별하게 됩니다. 업무 기능을 분해하는 업무 기능 분해도를 통한 공통 기능 식별을 살펴본다면 이렇죠. 회원관리 파트와 주문관리 파트가 있는데 회원관리에서는 회원 가입이나 본인 인증과 주소 입력 이런 게 있겠고요. 주문관리할 때도 수수료 결제 파트와 배송 파트가 있고 결제에서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방식이 있겠고요. 배송지로는 주소 입력이 있겠죠. 여기서 회원관리 쪽에서도 주소 입력이 있고 주문관리 쪽에서도 주소 입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공통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유스케이스를 분석해서 공통 부분을 식별해내야 됩니다. 분석 단계 산출물인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사용 사례의 다이어그램을 검토해서 인크루드 관계로 식별된 기능에 대해서 공통 기능으로 적용 가능한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검토해서 인크루드 관계를 이렇게 분석하게 되죠. 회원가입에서 주소 입력이 인크루드 돼야 되고 주문 결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단계 중에 로그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크루드인데 포인트 결제하는 라인 이런 것들은 익스텐드로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통 모듈을 설계하는 영역에서 보면 먼저 모듈화 작업은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분해하고 추상화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시스템의 수정 및 재사용,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그런 기법을 의미하고요. 그런 모듈의 필요성은 모듈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모듈 개수가 많아지면 모듈 간의 통합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모듈의 크기가 너무 크면 모듈 간의 통합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대신 모듈 하나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커진다는 그런 단점도 생깁니다. 그래서 모듈의 개수와 비용 간의 상관관계표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노력 비용과 모듈의 개수와의 이런 그 상관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은 적정선이 필요할 텐데요. 바로 이렇게 최소 비용 영역이 만들어지게 되고 요 정도 선에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공통 모듈 그 공통 기능 모듈화 사례를 살펴보면 복잡한 계산식이나 자주 사용하는 검증 기능, 항상 연관되어 발생하는 조건식에 대한
입력값 검증 등의 경우에서 별도의 공통 모듈로 구성해서 프로젝트의 재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공통 기능에 대한 모듈화를 이루고 있죠. 대출이나 청구 요청의 연체료 입금 모두에서 이자율 계산이 공통으로 구성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번호 검증이라든지 검증 등등에서 밸리데이션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그런 모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응집도는 모듈 내부에서 구성 요소 간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정도로 평가되며 응집도가 높을수록 필요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낮을수록 관련이 적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겠죠. 이 응집도의 종류에도 기능적 응집도, 순차적, 통신적, 절차적, 시간적 응집도 등등 여러 종류의 응집도가 있습니다. 기능적 응집도를 먼저 보면 모듈 내부의 모든 기능이 단일한 목적을 위해서 수행되느냐 하는 점이죠. 그 다음에 순차적 응집도는 모듈 내에서 한 활동으로부터 나온 출력값을 다른 활동이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사용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통신적 응집도, 동일한 입력과 출력을 사용해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활동들이 모여 있을 경우이고요. 절차적 응집도는 모듈이 다수의 관련 기능을 가질 때 모듈 안에 구성 요소들이 그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시간적 응집도는 연관된 기능들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시간에 처리되어야 되는 활동들이 모여 있는 경우를 말하죠. 그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논리적 응집도도 있는데요. 유사한 성격을 갖거나 특정 형태로 분류되는 처리 요소들이 한 모듈에서 처리되는 경우, 그리고 우연적 응집도라는 그 예외 처리도 있습니다. 모듈 내부의 각 구성 요소들이 연관은 없는데 같이 묶여져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응집도와 품질 면에서 살펴보면 다양한 기준으로 모듈을 구성할 수 있으나 품질 측면에서 기능적 응집도가 가장 품질이 높고 우연적 응집도 쪽으로 가면 낮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적 응집도는 나쁜 품질이 되겠죠. 이게 많으면 안 좋고, 그 다음에 논리적, 시간적, 절차적, 통신적, 순차적, 그리고 기능적 응집도. 기능적 응집도 쪽으로 갈수록 응집도의 밀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좋은 품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결합도인데요. 모듈과 모듈 간의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를 나타내고, 관련이 적을수록 모듈의 독립성이 높기 때문에 모듈 간의 영향이 적어지게 돼서 좋다는 겁니다. 여기도 자료의 결합도와 스탬프 결합도, 제어 결합도, 외부 결합도, 공통 결합도, 내용 결합도 등등 여러 종류의 결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결합도를 보면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로 전달되는 파라미터를 통해서만 모듈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것을 자료 결합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탬프 결합도는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로 배열이나 옵젝트, 그리고 스트럭처 등이 전달되는 경우를 스탬프 결합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 처리할 대상인 값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 하는 제어 요소가 같이 전달되는 경우, 이런 것을 제어 결합도라고 하죠. 이와 같이 외부 결합도, 공통 결합도, 내용 결합도 등등 여러 종류의 결합도가 있습니다. 그 결합도를 품질과 연결시켜 보면 다양한 결합으로 모듈을 구성할 수 있으나 품질 측면에서 자료 결합도가 가장 품질이 높고 내용 결합도 쪽이 가장 낮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될 수 있는 거죠. 결합도가 높을
클수록 품질이 낮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내용 결합도가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고요. 결합도가 낮을수록 품질은 좋은데 그 중에서도 자료 결합도가 그나마 이렇게 결합도가 낮은 그런 분류를 할 때 좀 더 좋게 평가되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모듈화 설계 방안을 마련해 본다면 모듈의 독립성을 높이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결합도를 낮추고 응집도를 높여야 됩니다. 서로 간에 간섭이 없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모듈이 한 가지의 기능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하나의 결과를 처리하는데 이 모듈과 저 모듈이 결합을 해서 처리한다면 안 좋다는 거예요. 요구사항을 모두 표현해야 되겠고, 유지보수하는 사람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객관성 있게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현 관점에서 데이터, 기능, 행위 영역을 설명하는 완전한 그림을 제공하는 게 좋겠고요. 모듈적이어야 되고 두 모듈 간의 상호 의존도를 약하게 해야 됩니다. 독립적인 기능의 특성을 나타내는 모듈로 만들어야 되고요. 소프트웨어 요소 간의 효과적인 제어를 위해서 계층적 조직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특정한 기능과 부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들로 분할되어야 되고요. 자료와 프로시저에 대해서 분명하고 분리된 표현을 포함해야 됩니다. 데이터와 제어 추상화를 모두 포함해야 되고, 모듈 간의 접속 관계를 분석해서 복잡도와 중복을 줄여야 됩니다. 모듈 간 혹은 외부 환경과의 연결된 복잡도를 감소시켜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공통 모듈 설계 진행을 보면 공통 기능에 대해서 분석 단계의 사용 사례 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화면 및 비즈니스 로직에 대해서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를 이용해서 제시하는 예를 들어 본다면 이렇죠. 먼저 공통 기능에 대한 흐름을 도식화한다. 레이어별로 흐름을 표시한다든지 클래스와 메서드의 그런 규칙을 준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자바 프로그램 명명 규칙을 예를 들어 보면,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이름이 64글자를 넘지 않도록 알파벳 조합으로 구성하고, 상황에 따라 특수 기호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언더스코어만 가능한데 맨 앞에 오는 거, 이런 것들은 자제해야 되겠고요. 변수 선언 규칙을 또 지켜주는 게 좋겠죠. 지역 변수나 매개 변수에 적용하게 되고, 데이터 타입에 따라 접두사를 적용해서 만들어주면 구분이 편리합니다. 이렇게 그 변수 타입을 줄 때 인티저의 경우 i, 캐릭터 c자를 붙여서, 또는 롱일 경우와 short, 더블, 불리언, 스트링, 바이트에 따라서 이런 접두사를 붙여주면 분석하기가 아주 용이하겠죠. 그 다음에 메서드에 대한 그러한 그 구조도를 그림으로 표시해 줍니다. 메서드는 동사와 명사의 구조로 명명을 하게 되고, 가급적 동사는 소문자로,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체크 유저, get name 이런 식이죠. 동사와 명사를 붙이되 동사는 소문자들로,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그러면 이제 구분하기가 좋죠. 그리고 일반적인 접두사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른 적절한 이름을 사용해서 줄 수 있다는 거. 오브젝트는 ins의 접두사와
클래스명을 모두 사용해서 명사구로 명명해 준다는 그런 특징 등등이 있겠습니다. 이 어레이, 리스트 이런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찬찬히 분석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공통 기능에 대한 화면 설계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공통 화면 설계는 화면 단위로 작성하게 되고 사용자에게 보이는 화면을 대상으로 관련 데이터 및 오브젝트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게 됩니다. 이것도 그림으로 보면 이렇죠. 이렇게 화면 설계 작업을 할 때 참고해야 될 자료와 관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화면 레이아웃을 설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지게 될 건지 그 화면의 상황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 화면의 명칭과 시스템에서 구동되었을 때 보이는 화면에 대한 레이아웃, 화면 설명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화면 항목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데 해당 화면이 정보의 입력 또는 표시의 용도로 사용되는 대상을 항목을 대상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화면 항목과 작성된 내용은 먼저 화면 항목의 이름이 필요하겠고요. 그때 이제 영문명도 같이 그리고 설명과 속성을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항목에 밸리데이션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항목별로 처리되어야 되는 유효성 체크 규칙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필수 여부와 그다음에 자릿수 그리고 입력값의 타입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표시해 줘야 되겠고요. 관련 이벤트 항목을 작성해 주는데 해당 화면의 버튼 및 사용자 선택에 따라 수행되는 다양한 기능과 전달 데이터 등에 대해서 이벤트명, 이벤트 설명, 관련 데이터, 관련 오브젝트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게 됩니다. 관련된 파일 항목을 작성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해당 화면에서 인크루드 하고 있는 파일 CSS나 자바스크립트 등등의 경로와 파일명을 기술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면 이벤트 설명이 되겠고요. 화면에는 이제 로딩, 지난 집원 주소, 검색 버튼, 도로명 주소, 검색 버튼 이런 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파일을 표시해 줘야 되겠습니다. CSS 파일이 경로가 어떻고 파일명이 어떤지, 자바스크립트로 구성된 내용들 등등등을 관련된 파일들을 표시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통 기능에 대한 프로그램 설계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흐름도를 통한 클래스 간의 호출 관계 분석, 화면 설계를 통한 호출 이벤트 등을 참고해서 공통 기능에 대해 프로그램 설계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설계 작업을 할 때 참고하게 될 자료와 관계에 대한 관계도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클래스에 대한 설계서도 작성하게 되는데 클래스에 대한 설계도는 클래스 명칭, 클래스에서 상속하고 있는 부모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등의 정보를 기술하고 수행하는 기능에 대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클래스 설계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항목은 클래스 명칭이 필요하고요. 패키지 명칭, 상속과 구현, 임포트, 각종 설명과 속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죠. 그 다음에 메소드에 대한 설계서에서는 해당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메소드 명칭과 접근 제한자 그리고 메소드에서 처리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기술하게 됩니다.
메소드 설계서 작성에 대한 항목과 내용은 메소드 명칭과 접근 제한자 그리고 파라미터와 리턴 타입 등등이 제시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계서도 작성하게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클래스에서 수행하는 전반적인 기능과 속성을 작성하고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들의 세부 기능과 처리 로직을 기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 기능에 대한 쿼리도 설계하게 되는데요. 프로그램의 난이도와 변경 수준, 데이터 모델 설계 진행 현황을 고려해서 쿼리에 대한 작성 수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설계자와 개발자가 분리된 경우에는 설계서만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상위 레벨에서 구조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쿼리 설계에 대한 예시는 이렇죠. 먼저 하위 레벨, 중간 레벨, 상위 레벨이 있습니다. 하위 레벨은 select, asterisk from 회원 등등등 이런 그 쿼리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중간 레벨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좀 더 구조적인 그런 내용들이 select 회원의 아이디라든지 A 회원의 이름, B 회원의 권한 등등 좀 더 구체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위 레벨에서도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select A. user ID, A. username 등등등 전체적으로 하위, 중간 레벨 그리고 상위 레벨 이렇게 올라가면서 쿼리 설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공통 배치 프로그램도 설계하게 되는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배치 작업 중 공통 기능으로 처리할 배치 기능에 대해서 기능 및 목적, 처리 순서, 입출력 정보 등을 검토해서 배치 프로그램을 설계하게 됩니다. 배치 프로그램의 설계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다음과 같죠. 배치 기능의 아이디라든지 배치 파일명, 기능명, 기능 설명과 선행 조건, 작업 주기와 소요 시간, 입력, 그 다음에 출력물, 그리고 작업 흐름도와 상세 설명 등이 기록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순서대로 배치 수행 방법을 검토하고 선행 조건 및 입력물을 검토하고 작업 주기 및 소요 시간을 설계한 다음 출력물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공통 모듈에 대한 응집도와 결합도를 분석해서 분리와 병합을 하게 되는데요. 공통 모듈에 대한 응집도와 결합도를 분석해서 응집도가 낮거나 결합도가 높은 모듈들은 분리하거나 병합을 해서 조정해 줘야 되겠죠. 먼저 공통 모듈에 대한 응집도를 분석해야 되겠습니다. 우연적 응집도, 논리적 응집도, 시간적 응집도 등등 어떤 응집도에 해당되는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여기 하나 예제가 있으니까 논리적 응집도와 시간적 응집도인데요. 논리적으로 이게 then일 경우에 해당하는 것과 else일 때 처리돼야 될 내용들이 이렇게 모여 있게 되겠죠. 따로따로 모이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true, false로 나눠졌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어떤 게 응집되어 있느냐 하는 걸 표시하는 거고요. 시간적 응집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모듈이 있으면 그 리턴 될 때 어떤 게 처리되는지, 그러니까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는 set ABC가 순차적이지만 어쨌든 함께 처리돼서 한꺼번에 넘어가죠. 그러므로 시간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몰려 있다. 그래서 시간적 응집도라고 보는 겁니다. 또 공통 모듈에 대한 결합도를 분석해 보면 공통 모듈에서 제공하는 기능 간 메소드의 결합도를 분석하고 결합도가 높은 경우 결합 관계 해소에 대해서 검토하게 됩니다. 낮은 품질의 결합도 유형에 해당하는지 등등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 결합도, 공유 결합도, 외부 결합도 등등을 분석하게 됩니다. 내용 결합도와 공유 결합도, 공유는 이렇게 그 한쪽을 같이 레퍼런스 참조해서 한 곳을 가리키게 되는 이런 경우를 공유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내용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내용 결합도 내용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루틴 A와 B가 있는데 루틴 A에서 go to BB를 주게 되면 여기에 BB는 루틴 B에 있잖아요.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루틴 A와 B가 결과적으로 내용적인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응집도와 결합도 분석 결과에 따라서 공통 모듈에 대한 분리와 병합 작업이 진행돼야 되겠습니다. 응집도가 낮거나 결합도가 높은 공통 모듈에 대해서는 개선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메소드나 클래스 단위의 분리와 병합 작업이 진행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팬인 팬아웃을 분석을 해서 복잡도를 조절해 주게 됩니다. 공통 모듈이 호출하는 개수와 공통 모듈을 호출하는 개수를 파악해서 프로그램의 복잡도를 조절해 주게 됩니다. 팬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사용하는 모듈의 개수, 팬아웃은 자신이 호출하는 모듈들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림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팬인과 팬아웃에 대한 그런 그림이 보여지고 있죠. 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자신을 사용하는 모듈의 개수가 팬인이 되겠고 자신이 호출하는 모듈의 수는 팬아웃이 되는 겁니다. 이 i의 경우에는 그 g와 j가 이걸 가져다가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호출하는 모듈이 두 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신이 호출하는 모듈, 그러면 C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볼까요? C는 지금 F와 G, J를 호출해서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팬아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팬인의 경우 해당 클래스를 사용하는 클래스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공통 모듈화 측면에서 잘 설계되어 있으나 단일 실패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점 관리와 더 많은 테스트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팬아웃의 경우에는 팬아웃이 높은 경우 하나의 클래스가 많은 수의 다른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능을 호출하고 있지는 않은지 추가 검토를 진행하고 업무 로직을 단순화할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응집도 및 결합도 팬인 팬아웃에 대한 최종 결과 검토를 진행하게 되고 검토 결과를 적용한 공통 기능에 대해서 응집도는 최대한 높게 구성하고 결합도는 최대한 낮게 구성되어 있는지와 팬인은 높이고 팬아웃을 낮추어 설계하는지 최종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 모듈 인덱스와 기능 코드 설계 파트인데요. 먼저 코드, 데이터를 사용 목적에 따라 그룹으로 분류하고 분류 및 나열하고 특정 자료의 선별 및 추출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부여한 숫자, 문자, 기호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코드의 기능으로는 식별 기능, 분류 기능, 배열 기능, 기타 표준화 간소화, 연상, 암호화, 오류 검출 등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코드의 유형 분석으로는 순차 코드가 있고요. 이건 이제 발생하는 순서대로 부여하는 걸 말하죠. 그다음에 블럭 코드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모아두는 그런 코드이고요. 십진 코드가 있습니다. 데시멀 코드는 십진 분류인데요. 대개가 뭐 듀이 십진법처럼 도서관에서 주로 분류를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그룹 분류 코드가 있고요.
이건 대, 중, 소, 세 분류까지 가는 그러한 큰 범위를 그룹 분류 코드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상 코드, 니모닉 코드라고 하는데 대상 항목의 명칭 등을 코드에 반영해서 대상에 대한 연상이 가능한 코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TV 90 그러면 90인치 TV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연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의 숫자 코드는 숫자를 이용해서 코드를 만드는 겁니다. 대상 항목의 중량이나 면적, 용량 이런 것들 물리적 수치를 이용해서 만든 코드 이런 게 되겠죠. 숫자로 구성된 코드입니다. 이것은 간혹 연상 코드하고 혼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상 코드는 뭔가 이렇게 짐작이 되게끔 한다는 의미이고 표의 숫자 코드는 숫자들로 구성된 그런 코드를 말하는 겁니다. 합성 코드도 있죠. 여러 개, 여기서 제시된 두 가지 이상의 코드를 조합해서 만든 그런 코드를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책의 내용 중에서 원하는 내용을 빠르게 검색할 때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순서를 정리해 놓은 그런 목록과 같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인덱스가 존재하면 모든 블록의 데이터를 조회하지 않고도 색인화된 인덱스 파일을 검색해서 검색 속도를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통 모듈의 인덱스 방법으로는 공통 모듈에 대한 인덱스는 공통 모듈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번호 체계를 부여함으로써 공통 모듈에 대한 그룹화와 식별 및 정보 추출을 용이하게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각 단위 시스템에 대한 코드를 설계하고 공통 기능은 별도의 코드를 부여한 후에 해당 코드를 기준으로 인덱스 번호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이 편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아키텍처인데 그것은 다음 파일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